이란 정권은 약해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중동에는 또 다른 혁명, 즉 아랍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혁명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라완 오스만, 저의 친애하는 친구이자 동료, 그리고 이곳 알샤크 아랄살타나의 소중한 손님이십니다. 저희 중동, 우리는 당신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아랍 세계에서 아랍어로 중동의 토착민이자 중동 전역의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심지어 아랍 무슬림 다수와 뜻을 함께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도 전례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기술력과 군사적 역량, 그리고 이란 정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배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이고 지하드적이며 종말론적인 시아파 비아랍 세력이 실제 공격면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보다 아랍 세계를 더 많이 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감사합니다, 댄. 항상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로, 정말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도 이스라엘인들은 중동의 원주민입니다. 중동은 수니파든 시아파든 지하디스트들로만 이루어진 단일 집단이 아닙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조상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니파와 시아파를 이 지역에서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이 우리 지역에 오기 전에 그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서로를 없애지 않고 함께 살아가고 번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적이 아닌 저항의 축이 세계에 말했던 그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특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오늘날 가면이 벗겨지면서 아랍 세계, 수니파 세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와 문명, 현대성의 적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그 지역 내 대리 세력임을 모두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이엘라, 가교를 놓고 소통의 통로를 열어봅시다. 왜냐하면 이런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말이죠. 알다시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 순간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찾아왔느냐고요. 이슬람 혁명이 1979년에 일어났고 1980년까지 이어졌으며 그랑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파리에서 귀국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혁명에 참여했던 공산주의자들은 몇 달 안에 자신들이 같은 나라의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감옥에 gat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랍 세계는 그 후 이 급진적 시아파,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정권에 의해 자신들의 나라가 장악되고 점령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리 전략, 즉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세워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레바논을 장악하고 납치하는 전략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국민들, 즉 대다수인 기독교인들과 수니파 그리고 드루즈족으로부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레바논에 있습니다. 알라위파, 그리고 레바논 내에는 아랍인과 비아랍인을 포함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이란의 소위 이슬람 저항 세력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동원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이라크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저는 이란 정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가자 지구로 그들의 통제력을 확장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마스라는 수니파 조직, 무슬림 형제단이 있는데 이들이 이슬람 정권의 대리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라틴 아메리카까지 확장되어 그곳에서도 엄청난 지원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아랍 국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시간이 걸렸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말하지만 지난 47년간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덧붙이자면 최근까지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역시 이란의 군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들은 헤즈볼라를 레바논에 심고 지원하고 자금을 대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키워서 레바논 국가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레바논 사람들을 괴롭히려던 건 아니에요. 왜 그들은 무슬림 형제당과 연관된 수니파 조직인 하마스를 지원했을까요? 그리고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요르단이나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과 연관된 단체들을 지원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아사드 정권처럼 부패한 정권을 지원했을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이었어요. 마약 밀매자들이었죠. 그것은 헤즈볼라와 협력하고 협조하는 마약 카르텔이었어요. 그들은 마약, 즉 마약류를 통해 테러 작전을 자금 지원했죠. 그들은 왜 이런 모든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고 싶어해요. 호메이니가 왜 유명한 알쿠드스의 날, 예루살렘의 날을 제정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집착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수니파와 시아파 세계 사이의 경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란인들이 수니파 다수와 경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적으로는 수니파 세계가 워낙 우세해서 시아파는 각자 아이를 10명씩 낳는다 해도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수니파 쪽에는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메카가 있잖아요. 그들은 무슬림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호메이니가 돌아와서 억압받는 가난한 팔레스타인 약자를 해방시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했을 때는 예외였어요.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작은 사탄인 유대인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명예로운 무슬림들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급진 좌파와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유용한 바보들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의 동맹국들은 마침내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킨 이란 공화국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억압의 상징이자 아이콘이 되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억압자들에게 맞서고 도전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라완 오스만, 당신 덕분에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고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시아파 이슬람과 아라크사 사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나 이슬람에 대한 이해에는 그들이 아라크사의 수호자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략이 15%의 소수에서 이슬람 내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섭하고 가로채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말하자면 유산 혹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이슬람의 85%를 차지하는 수니파 이슬람의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아라크사입니다. 그곳은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로 불립니다. 시아파는 이라크에 카르발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내게 한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란의 정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만약 내가 순니파의 자산인 아라크사 사원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나는 이슬람 세계에서 내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라크사 사원이 급진 시아파인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메카와 메디나도 나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새로운 전략이라고. 내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내 편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순니파 다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란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호메이니가 했던 일이에요. 알쿠드스데이. 이 모든 것이 그의 전략의 일부예요. 그는 무슬림 세계를 이끌기 위해 그 대의를 가로챘어요. 그래서 그들을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이며 심지어 집단 학살적이라고 묘사할 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들은 아사드 정권과 달라요. 범죄자가 아니라 다른 부류죠. 이데올로그들이죠. 우리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봅니다. 왜냐하면 1979년 이후로 그들이 해온 일, 그들이 관여해온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 자신의 시각, 그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선한 목적을 위해 사악한 유대인들과 싸우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슬림 세계를 이끄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좀 직관에 반하는 것 같다는 건 알지만 아랍 세계에서 자라면서 제가 이해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도 일치해요. 그들은 정상화를 위해 문을 연 모든 아랍 국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 아랍 국가들에 대해 매우 화가 났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만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쓰는 표현은 당신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성지 중 하나를 포기했다는 비난이에요. 하지만 그들, 즉 이란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가들과 손잡지 않은 선한 무슬림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가 아랍 이스라엘 분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중동 전역에서 벌어지는 아랍 내 분쟁이나 아랍과 소수민족 간의 분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과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아랍 내, 무슬림 내의 진짜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긴장과 폭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서방의 친구들이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진정한 토착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고 제시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공의 주된 언어인 아랍어로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됐던 방식과 달리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월 7일 이후에 칼레드 마샬이 아랍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 중 하나인 사우디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강하게 질문했고 그녀는 최고의 진행자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어요. 마샬 씨, 당신은 가자 주민들에게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가져오기 전에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10월 7일에 했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아락사에 대한 탈무드 음모예요. 그들은 아락사를 파괴하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랜드 무프티가 퍼뜨린 이 오래된 소문을 알고 있죠. 그는 호메이니보다도 더 악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칼레드 마샬은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그가 왜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1920년대에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루살렘의 대무프티가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1929년 헤브론 학살로 이어졌어요. 칼레드 마샬이 그것이 탈무드 음모라고 언급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때 저는 아랍인으로서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지적이고 교육받은 언론인조차도 그를 멈추고 탈무드가 아락사가 존재하기도 전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탈무드에 아락사에 대한 음모가 있을 수 있냐고 묻지 않았어요. 이 예시를 드는 이유는 아랍 세계가 유대교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아랍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탈무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탈무드가 음모가 가득한 신비로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양의 몇몇 바보들이 탈무드에서 이상한 부분만 골라내서 강조하고 해석하니까 그 책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상대로 사용하는 음모로 가득한 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탈무드를 이해하지 못해요. 탈무드는 수많은 책들과 주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지한 랍비 학자조차도 탈무드를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랍인, 무슬림, 유대인과 대화해 본 적 없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모두 안다고 주장해요. 칼레드 마샬, 호메이니, 하메네이, 하산 나스랄라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한 달에 하아레츠에 실린 기사 한두 개만 읽어도 이스라엘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아야 할 때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때예요. 몇 년 전 제 멘토 중 한 분이자 제 첫 이스라엘 친구였던 요시 클라인 할레비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내 팔레스타인 이웃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만났어요. 그리고 요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제안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듣기 원한다면 내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확장해서 아랍 세계에 다가갈 거예요. 꼭 그들과 교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1950년대부터 이미 시행된 반정상화 법률과 정책들.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아랍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의 개인 간 접촉을 해외에서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목적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비인간화하고 아랍과 이슬람 세계에 퍼져 있는 온갖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버젓이 퍼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건 뒤섞인 혼합물 같은 거예요. 주로 유럽에서 온 오래된 반유대주의적 기독교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거죠. 하지만 또한 경전의 백성, 즉 알릴키탑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슬림들 아래에서 주어진 이 증오나 열등한 지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디미라고 부르는 그들이 말하는 디미,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디미튜드, 그러니까 디미, 신분에서 영감을 받은 그 디미튜드가 기독교 유럽의 반유대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음모론, 유대인에 대한 증오,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더해진 거예요. 아랍 지도자들이 시온주의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즉 유대인 국가가 세워지기 전 그 이전의 시온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때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시온주의 프로젝트를 저지하거나 물리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모든 음모론과 소문들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70년간의 소외 이후 특히 시리아나 이라크의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믿는다면 저는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집트나 리비아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뿔과 꼬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6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오와 선동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여유가 있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저는 일부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대인들이 러시아어로, 터키어로, 독일어로, 아랍어로, 히브리어로 세상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스라엘인, 유대인, 비유대인 모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온주의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스페인, 캐나다,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악마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시온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100만 명?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할 이스라엘인들과 유대인들의 군대가 필요해요. 특히 아랍어로, 특히 그렇죠? 아랍어 외에 다른 언어도 있지만 우리는 아랍어 자막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JCFA에 합류했고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해봅시다. 유대교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시오니즘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모든 역경을 딛고 번영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보고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지구상의 수많은 곳 중에서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돌아온 걸까요? 예루살렘이 유대인 기도문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아세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식민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건 토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곳에 나라를 빼앗거나 팔레스타인의 이 아랍 땅의 부를 훔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영국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골다 메이어의 이 아주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는 발언을 기억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인가요?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여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주로 대중들 사이의 무지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반유대주의자들이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해요.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구분해야 해요. 우리가 말하는 학자들이 서구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아랍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랍 세계에서 학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시온 장로 의정서 같은 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이것은 흔한 문헌이에요. 저는 다마스쿠스에서 시온 장로 의정서와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 아랍어판을 1달러도 안 되는 값에 샀어요. 이 책은 아랍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하마스와의 전쟁 때 가자 지구 전역에서 발견됐어요. 저는 전혀 놀랍지 않아요. 아랍 도시 어디에서나 이 책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에서도 마인캄프를 볼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사우디는 거의 합류할 뻔했으니까요.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주 좋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리엘과 미카엘 바르숍스키. 이분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지성인들이에요. 뉴욕에 계시면서 예루살렘 센터에서 저희와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와 홀리드가 함께한 대화에서 또 다른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아랍 세계, 특히 걸프 지역 일부에서 학교, 교과서 제작 시스템, 담론, 그리고 학계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을 악마화하는 것을 피하고 유대인들이 아랍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악마화를 멈추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관용 사체, 즉 관용과 타인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장려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타인이 누구든지 말이죠.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은 아브라함 협정의 가입과는 거리가 먼 아랍 국가들, 즉 아랍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을 가진 타인에 대한 편협함과 증오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를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었지만 그것은 차가운 평화입니다. 콥트인들이 오늘날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세요.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일 박해와 학대를 받는 여러분의 동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저는 그들이 이미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훨씬 더 가까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야지디족, 쿠르드족, 알라위파, 이스마일파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드루즈족도요. 하지만 물론 드루즈족, 바하이 교도들도 있고요. 우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 임박해 있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들이 모든 사람들, 다른 이들을 위해 그렇게 한다면 유대인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유대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선동이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0월 7일에 하마스가 녹화해서 공유한 영상을 봤을 때 이 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최후의 전쟁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뿐만 아니라 현대성에도 저항하는 악의 축, 저항의 축을 상대로 한 최후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참혹한 전쟁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아랍 세계에서의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해결책은 그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세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세요. 저는 라말라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그건 그들과 15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치적 딜레마에 갇힌 것도 그들 책임이 아니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제게 공감해주길 원하신다면 제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유대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8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아랍 세계에서 뿌리 뽑혔어요. 우리 묘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긴 문화유산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조부모님께 유대인 친구들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나요? 유대인 정육점 주인, 유대인 변호사, 의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좋았다고 할 텐데 왜 지금 당신들은 우리를 악마로 보나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라크인, 예멘인, 리비아인, 이집트인, 시리아계 유대인인 당신이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길 원해요. 러시아계 유대인인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폴란드계 유대인인 당신도 말해주세요. 아니, 우리는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출신이 아니라고요. 왜 쫓겨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왜 이라크에 있었나요? 탈무드에 대해,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빌론 탈무드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왜 바빌론 탈무드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에겐 군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기술을 사용하고 소셜미디어와 그것이 주는 힘을 활용해 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니까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동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전쟁과 비참함으로만 서양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역할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책적으로 감내해왔던 선전, 선동, 그리고 정당성 훼손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관용적인 전략이 아니라 단호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소수의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이란이 아랍 이웃 국가들을 공격한 이후로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많은 입장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알자지라와 관련해서도 이미 조금은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알자지라의 선동적인 역할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저는 알자지라를 보면서 가장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도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시작하세요. 카타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알자지라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할 때 오직 무슬림과 기독교인들만이 구시가지에 있는 그들의 성지에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아라크사에서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독교인들은 성묘 교회 접근이 제한됐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X에 게시했어요. 각 부처는 안전상의 이유로 구시가지의 성지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고 알렸어요. 유대인들도 포함돼요. 그들은 코테, 즉 통곡의 벽에 기도하러 갈 수 없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그런 거짓말을 반박하는 더 강력한 입장을 밝혔으면 해요. 누군가 동예루살렘에서 거짓말을 하며 알자지라와 인터뷰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해요. 명백한 거짓말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들은 선동으로 이어지고 시위로 이어지고 체포로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늘 그렇듯이 폭력의 악순환에 갇히게 돼요. 네, 저도 당신 말에 동의해요. 저는 이스라엘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무관용 정책을 채택했으면 해요. 특히 그 거짓말들이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에서 알자지라 같은 채널에서 영웅이나 스타로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퍼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나라들을 계속 비난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아미, 이슬람의 일원으로 당신이 함께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샤카르, 알사틀라나에서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곳이 진정한 우리 모두의 중동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아랍인, 무슬림, 기독교인, 드루즈인, 쿠르드인, 이란인, 정말로 아제리인, 세상에 투르크멘인, 알라위파까지 이곳은 우리 모두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네샤마, 즉 영혼이며 당신의 통찰력에 흐르는 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완 오스만, 좋은 친구이자 동료이며 JCFA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전례 없는 길에 함께하고 지지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특히 아랍어로 영어 자막과 함께 전하며 아랍권과 서구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댄. 자,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생애의 평화를 목격할 수 있기를, 그리고 중동에서도 우리가 베이루트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이루트 저녁 식사 정말 좋게 들려요. 레바논 친구들이 그들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샬라, 베즈라타셈, 베즈라타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